매일 밤 새벽 1시 친정 엄마 방에서 남편은 땀범벅이 되어 나왔습니다. 등에는 누군가에게 핥힌 듯한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몰래 CCTV를 설치했고 그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마른 목을 축이려 거실로 나왔던 저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따르다 말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온 식구가 잠들었을 그 야심한 시각에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친정 엄마의 방문이 소리 없이 사르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방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문틈으로 기어나온 그림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몰골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 한겨울밤에 남편은 얇은 러닝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온몸이 물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얇은 러닝셔츠는 땀에 절어 살구색 살이 훤히 비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욕실 조명에 비친 남편의 등짝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등 전체가 붉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손톱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긁힌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갈 듯 깊게 패인 상처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러닝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었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려다 생긴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장모님 방에서 새벽 1시에 땀범벅이 되어 나오는 사위, 그리고 그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손톱 자국.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같이 끔찍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비위가 유난히 약하고 겁이 많은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밑처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급한 사정으로 오지 못했던 날, 저는 큰맘 먹고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엉덩이에 덕지덕지 묻은 누런 배설물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 욱.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나올 때까지 구토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주저앉아 있는 저를 대신해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 방으로 들어간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더러운 내색 한 번 없이 엄마를 씻기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제 허물을 덮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잡고 미안해, 고마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어느새 저는 남편이 엄마 방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남편이 밤마다 엄마 방에서 1시간씩 나오지 않는 것에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저 상처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간병이라기엔 너무나 격렬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은밀했습니다. 혹시 내가 못하는 걸 핑계 삼아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욕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샤워기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멈추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저는 짐짓물을 마시러 나온 척하며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독한 비누 냄새와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 틈새로 정체불명의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락스로 씻어낸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여보, 당신 등. 그게 다 뭐야?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등을 가리키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티셔츠를 꿰어 입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엄마가 잠투정이 심하시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투정? 엄마가 손톱으로 이렇게 핥힐 정도로 당신 도대체 안에서 뭐 했는데? 그냥 기저귀 갈아들였다. 묻지 마라. 피곤하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묻지 마라. 그 말이 더 수상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저는 욕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습기가 가득 찬 욕실에는 아직 남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욕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방에서 무슨 짓을 했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약봉지라도 나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었습니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젖은 휴지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피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고름 같은 것이 묻어있는 거즈였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가 묻은 거즈. 이것은 명백한 상해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때린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저항하다가 다친 걸까요? 상상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엄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엄마의 끙끙 앓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자 역겨울 정도로 진한 인공적인 꽃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향제였습니다. 그것도 한 통을 다 쏟아부은 듯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한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이 새벽에 피 냄새와 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방향제를 뿌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속이 메스꺼워 입을 틀어막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리 집에 얹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쌓인 자격지심을 말 못하고 저항 못하는 엄마에게 화풀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늙어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자 엄마를 상대로 삐뚤어진 성욕을 해소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제 머릿속에서 남편은 이미 희대의 페르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 웅, 웅. 새벽 3시의 정적을 깨고 베란다 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탁기 소리였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세탁기를 돌린단 말입니까? 저는 홀린 듯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쭈그리고 앉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탁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제 목소리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깼나? 아니, 옷에 뭐가 좀 묻어서 냄새 날까봐 내놓는 김에 돌린다.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세탁기 안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세탁기 유리창 너머로 붉은 물이 배어나오는 듯한 남편의 러닝셔츠와 수건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요. 제 머릿속에서는 혈흔, 증거인멸 같은 단어들이 경보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을 떠먹고 있었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남편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독한 락스를 맨손으로 만진 탓인지 남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멍이 든 것처럼 검게 죽어 있었고 지문이 다 닳아버린 듯 반질거리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험한 손이 밥상 위를 오갈 때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손으로 밤새 피 묻은 옷을 빨고 방향제를 뿌렸겠지.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딸아이가 프랑스 출장 선물로 사다 준 최고급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급스러운 장미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제 고운 손에 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촉촉하고 향기로운 크림이 제 손등을 감싸자 남편의 거친 손과 대비되어 묘한 우월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향기로 남편에게서 나는 비릿한 냄새를 그리고 이 집안을 덮고 있는 의심의 냄새를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밥 안 먹나? 국 식는다. 남편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차가운 반응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다시 방향제였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방 문이 닫히고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철컥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맹렬하게 돌아가던 세탁기 소리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피 묻은 거즈가 저에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더 늦기 전에 그 방문을 열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습한 기온이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던 늦은 오후,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밤을 설친 탓인지 퀭하기 그지없었고 푸석한 피부는 제 마음만큼이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던 옆집 여자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평소 오지랖이 넓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지금 제 몰골로 누구와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새댁.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네,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제가 대충 얼버무리며 쓰레기 봉투를 고쳐주는데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축축하고 끈적하게 느껴지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기, 근데 말이야. 요즘 그 집 무슨 일 있어? 네. 무슨 일이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남의 집 일에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밤마다 소리가 너무 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소리라니요?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앓는 소리를. 에이, 앓는 소리가 아니던데? 여자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귀에 대고 은밀한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새벽만 되면 그 집 할머니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던데? 그리고 바깥 양반 목소리도 들리고 사위가 좀 거친가 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자의 입꼬리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집 남편도 그러더라고. 저 집은 밤마다 전쟁을 치르냐고. 벽간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신고하라는 거 내가 말렸어. 노인네 모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들 듣기에 좀 민망하잖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층간 소음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너네 집안에서 무슨 더러운 짓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시킬게요. 저는 도망치듯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시선이 느껴져 등줄기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에 기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도 남들 귀에도 제 남편은 이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장모님을 괴롭히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파렴치한 인간. 다 알고 있었어. 나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밥은 드셨나? 드셨어.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장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퇴근만을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급해 보였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이내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금속성의 파열음이 마치 저와 세상 사이를 단절시키는 감옥 문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 잠갔어. 대체 왜 문을 잠그는 거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엄마 방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저는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마. 아파. 저리 가.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나 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부였고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벽에 부딪히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장모님, 가만히 좀 계이소. 이래야 합니다. 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덤덤하고 무뚝뚝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잔뜩 흥분한 듯 거칠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듯 헐떡이는 목소리.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싫어. 아프단 말이야. 이거 나. 이놈아. 엄마는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치매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절한 저항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사이로 찰싹하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때리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추악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 억지로 다리를 벌리게 하거나 누르고 있는 장면들. 벌리소. 좀 벌려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려야 한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엄마한테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었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혹은 흥분한 남편이 저에게까지 해코지할까봐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는데도 제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흡 하는 남편의 기합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났고 엄마의 비명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흐흑. 엄마의 울음소리는 힘이 다 빠진 듯 잦아들었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후. 마치 격렬한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혹은 욕망을 해소한 사람처럼 남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칵.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거실 소파 뒤로 몸을 날려 숨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상태는 확연히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온몸이 땀으로 젖어 러닝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반바지 차림의 허벅지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싸아 하고 찬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힘들다 하고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한숨 소리마저도 저에게는 역겹게만 들렸습니다. 범죄 후의 허탈함이겠지요.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 남편은 밤마다 제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웃들도 알고 있으며 저만 바보처럼 무서워서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홀린 듯이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독한 방향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퀭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고 침대 시트 한 구석에는 무언가에 쓸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목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쥐었던 듯한 붉은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김서방이 엄마 때렸어? 엄마 아프게 했어? 제가 울먹이며 묻자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엄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달싹이며 칭얼거렸습니다. 남자가 밤마다 와서 나를 아프게 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라고? 엄마 다시 말해봐.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 내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아픈데 자꾸 만져. 엄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제 의심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이려니야 하며 오열했습니다. 제 남편은 짐승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치매 걸린 장모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 이혼을 하든 남편이 꼼짝 못할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증거가 필요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는 걸 봤으니 분명 이 방 안에 범죄의 도구들을 숨겨두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엄마의 침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튕겨나가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편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배웅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친정 엄마의 방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그 인간이 숨겨놓은 더러운 증거들을. 저는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젯밤 남편이 뿌려댄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독하게 고여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엄마는 아침 식사 후 다시 잠들어 계셨습니다. 새벽녘에 그 끔찍한 비명과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엄마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저는 눈물을 훔치며 본격적으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방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가 불룩하거나 등 뒤로 무언가를 감추고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제 눈에 밟혔었으니까요. 옷장 서랍, 화장대 및 침대 매트리스 사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저귀와 물티슈 박스들 뿐 특별히 이상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있어. 그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고 땀을 뻘뻘 흘릴 만한 무언가가. 저는 시선을 아래로 돌렸습니다. 침대 밑. 허리를 숙여 어둠 속을 들여다보니 침대 가장 안쪽 구석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깊숙이 밀어 넣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걸레 자루를 가져와 낑낑대며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바세린이었습니다. 그것도 약국에서나 볼 법한 업소용 대용량 바세린이 반쯤 비어있는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세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방에 피부 보습용이라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바세린이 왜 필요한 걸까요? 순간 어젯밤 엄마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남자가 다리를 벌리고 아프게 해. 그리고 남편의 고함 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벌리소. 좀 벌려야 합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뻑뻑하고 메마른 노인의 몸에 억지로 무언가를 삽입하기 위해 이 미끌거리는 기름 덩어리가 필요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겨움이 10도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세린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라벨이 뜯겨나간 튜브형 연고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굵직한 끈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끈?
그것은 보드라운 천 재질로 된 끈이었지만 사람의 손목이나 발목을 묶기에 딱 좋은 길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목에 나 있던 붉은 멍자국. 그것은 남편이 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 끈으로 엄마를 침대 헤드에 묶어놓고 짐승 같은 짓을 할 때 생긴 흔적이었던 겁니다. 으악! 저는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조차 못하는 장모를 끈으로 묶고 바세린을 발라가며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악마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물건들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옆집 여자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있어? 치매 노인네 말만 믿고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만약 남편이 장모님 피부가 건조해서 발라드린 거다. 끈은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묶어둔 거다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면요? 이 정도 정황 증거로는 그 능구렁이 같은 인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빼도 박도 못할 움직이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지를 벗고 엄마의 몸에 손을 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핸드폰을 들어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전자상가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가장 성능 좋고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당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탁상시계 모양으로 위장된 최신형 CCTV가 들어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디지털 시계였지만 전면부 숫자판 사이에 고화질 카메라 렌즈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행위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 침대 바로 맞은편 서랍장 위가 제격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탁상 시계를 치워버리고 새로 산 카메라 시계를 그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엄마의 침대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화각은 완벽했습니다. 침대 머리맡부터 발치까지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개미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다 보였습니다. 기다려. 너 그 추악한 가면 오늘 밤에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저는 바세린과 끈이 든 상자를 다시 침대 밑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남편을 안심시키고 가장 방심했을 때 덜미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덤덤한 표정. 어제 새벽 엄마를 그토록 괴롭히고 바세린을 사용해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오늘 국 뭐야? 맛있는 냄새 나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째 들어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국그릇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어 식탁볼을 적셨지만 남편은 아이고 조심하지 하며 태연하게 휴지로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물을 마시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 안 좋나? 와 말이 없노. 피곤해서 그래요. 밥 다 먹었으면 들어가 쉬어.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패턴대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방향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좀 보고 올게. 기저귀 갈 시간 됐다. 기저귀?
웃기지 마. 너 욕망을 배설할 시간이겠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독한 방향제가 들려 있었고 뒷주머니는 무언가로 불룩했습니다. 아마도 갈라진 손에 발을 연고거나 또 다른 범죄 도구겠지요. 남편이 엄마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 방 안은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이 낱낱이 생중계되는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검은 로딩 화면이 잠시 뜨더니 이내 엄마 방의 풍경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방문을 잠그고 엄마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훌러덩 벗어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등 뒤에 붉은 손톱 자국들. 그리고 남편은 바지 버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후.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긴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똑똑히 봐줄게. 너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제 손가락이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을 확대했습니다. 후. 스마트폰 화면 속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바지 버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화면 너머로 벨트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지를 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이 되자 그는 주저없이 바지마저 훌러덩 벗어 옆에 둔 의자 위에 대충 걸쳐 놓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몸에 남은 것이라고는 얇은 사각 팬티 한 장뿐이었습니다. 러닝 셔츠도 바지도 없는 맨몸. 그의 등과 어깨는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불룩 튀어나온 배와 축 늘어진 살가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늙고 지친 가장의 몸으로 보였을 테지만 지금 제 눈에는 욕망에 번들거리는 짐승의 가죽처럼 보였습니다. 역겨움이 식도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진짜 팬티까지 벗으려는 거야?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행히 아니 불행히도 남편은 팬티는 벗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더니 아까 제가 봤던 그 문제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나온 먼지 쌓인 상자. 남편은 그 안에서 대용량 바세린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바세린 통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3개를 이용해 바세린을 한 움큼 듬뿍 퍼냈습니다. 누런 조명 아래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묻은 투명하고 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번들거렸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순히 건조한 피부에 바르기 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 많은 기름이 어디에 쓰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세린이 묻은 손을 허공에 든 채 천천히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혹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잠들어 계신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침대맡에 걸터 앉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남편의 무게 때문에 푹 꺼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진동 때문이었을까요? 엄마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누구? 화면 속 엄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침대에 덩치 큰 사내가, 그것도 발라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치매 노인의 공포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엄마의 입모양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엄마의 앙상한 다리와 기저귀 찬 하반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기겁을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앙상한 두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남편을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65의 건장한 남자를 88배 노인이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두 발목을 한 손으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자에서 꺼낸 끈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묶지 마. 제발. 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발버둥 치는 엄마의 발목을 끈으로 묶어 침대 난간에 고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결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사지를 묶어놓고 유린하려는 파렴치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자유로운 두 손으로 남편의 등과 어깨를 마구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봤던 남편 등짝에 난 붉은 손톱 자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생생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따가울 법도 한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저항이 귀찮다는 듯 한쪽 팔로 엄마의 상체를 짓누르며 귓가에 대고 무얼하고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좀 계이소. 좀. 남편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고함을 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 위압감에 눌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고화질 카메라에 너무나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공포와 충격이 제 온몸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멍하니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그 지옥 같은 화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목을 결박한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기저귀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지익! 기저귀가 벗겨지고 엄마의 하반신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세린이 듬뿍 묻은 손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두 다리 사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남편의 자세는 기괴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올라가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깊숙이 숙여 자신의 얼굴과 손을 엄마의 은밀한 부위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성적인 행위의 직전 단계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도리질치며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아! 거실에 있는 제 귀에 환청처럼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꽉 잡고 억지로 다리를 더 넓게 벌렸습니다. 엄마의 앙상한 다리가 찢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번들거리는 땀방울이 엄마의 허벅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파묻고 바세린 범벅이 된 손가락을 엄마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내 아이들의 아빠가 2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제 엄마를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악몽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불빛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엄마가 고통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달려들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엄마의 엉덩이 쪽, 정확히는 꼬리뼈 부근에 얼굴을 거의 밀착하다시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챙겨둔 거즈와 정체불명의 연고 튜브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지?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왜 저런 표정으로 저런 물건을 들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엄마의 엉덩이 살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묻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항문이 아닌 그 위쪽 꼬리뼈 부근의 살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검붉은 액체가 거즈에 묻어나왔습니다. 피였습니다. 그리고 누런 고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새벽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던 붉은 얼룩,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피 묻은 거즈, 그리고 지금 엄마의 꼬리뼈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 남편은 지금 엄마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대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져서 흐릿했지만 남편이 그토록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의 꼬리뼈 부근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검붉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가 파먹은 사과처럼 살점이 움푹 패여 있었고 그 주변은 검게 괴사하여 끔찍한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욕창이었습니다. 그것도 겉피부만 살짝 벗겨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속살이 드러나고 고름이 차오르는 심각한 단계의 욕창이 엄마의 엉덩이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입에서 탄식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능숙하면서도 재빠른 손놀림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까 준비해둔 거즈에 소독약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 손으로는 엄마의 허리춤을 단단히 눌러 고정했습니다. 제가 성행위 자세라고 오해했던 그 기괴한 자세는 치료 도중 엄마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장모님, 많이 아픕니다. 꽉 참으소. 이거 안 파내면 뼈까지 썩어해. 화면 너머로 남편의 비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소독약이 적셔진 거즈를 핀셋으로 집어 썩어 문드러진 엄마의 살점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죽여줘. 사람 살려. 엄마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거실에 있는 제 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소독약이 생살에 닿을 때의 쓰라림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는 고통은 오죽할까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침대 난간에 묶인 발목은 덜컹거렸지만 자유로운 두 손은 남편의 등과 어깨를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쫙! 쫙! 엄마의 날카로운 손톱이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긁어내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물러서면 엄마의 몸이 뒤틀려 치료 부위가 어긋나거나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모진 손톱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썩은 고름을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어젯밤 제가 목격했던 남편의 등에 새겨진 붉은 손톱 자국들. 그것은 정사를 나누다 생긴 쾌락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이 썩어가는 장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사위의 훈장이자 피눈물 나는 헌신의 지도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친년. 내가 미친년이야.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을 강간범으로 몰았습니다. 엄마의 비명을 교성으로 착각했고 남편의 땀방울을 욕정의 분비물이라 여겼으며 피 묻은 거즈를 폭행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름과 피를 닦아낸 남편은 이번에는 대용량 바세린 통에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더러운 상상을 하며 구역질했던 그 바세린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세린을 두껍게 퍼서 욕창 주변의 피부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독한 소독약이나 흘러나온 고름이 주변의 멀쩡한 피부까지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는 연고를 환부 깊숙이 채워넣고 커다란 거즈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후, 됐다. 다 됐습니다, 장모님. 치료가 끝나자 남편은 그제야 엄마를 누르던 팔을 풀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남편이 침대 옆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등 뒤에서는 엄마에게 핥히어 생긴 새로운 상처들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지쳐 흐느끼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던 저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일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투박한 경상도 산에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던 무뚝뚝한 제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모에게 몹쓸 짓을 해서 미안하다며 더 잘 모시지 못해 살이 썩게 만들었다며 자책의 눈물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마의 욕창은 남편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와상 환자에게 욕창은 피할 수 없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병입니다. 제가 비위가 약하다는 핑계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못했고 냄새난다고 방문을 닫아 걸었던 탓에 섭기가 차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죄인은 저였습니다. 살을 썩게 만든 것도 저였고 그 썩은 살을 도려내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매일 밤 지옥 같은 치료를 홀로 감당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제 새벽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제가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증거인멸. 네, 그것은 증거인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알면 기겁할까봐, 피고름 묻은 옷을 보면 도망갈까봐 그 끔찍한 고통의 흔적을 혼자 삭히고 지우려 했던 남편의 눈물겨운 배려였습니다. 방 안가득 뿌렸던 방향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 썩는 역한 냄새를 제가 맡을까봐 향기로라도 그 고통을 가려보려 했던 남편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분위기 잡는다며 더러워했습니다. 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에 남편의 헌신마저 오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더니 땀과 눈물을 팔뚝으로 쓱 닦아내고는 엄마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장모님, 개운하게 씻고 주무십시다. 제가 뽀송뽀송하게 해드릴게. 남편은 축 늘어진 엄마를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엄마의 텅 빈 침대만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귓가에는 남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참회하러 들어가는 죄인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는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남편이 엄마를 어르고 달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착하다. 우리 장모님 최고네. 이제 다 끝났어 해. 그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보다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그 갈라진 손을 잡고 짐승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손. 욕실 문을 여는 순간 자욱한 수증기와 함께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독한 락스 냄새와 비누 향기, 그리고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비릿한 피고름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역하다며 코를 막고 돌아섰을 그 냄새가 지금은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이쿠 시원하다. 장모님, 이제 다 씻었어 해. 수증기 사이로 남편의 등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쭈그리고 앉아 욕조에 걸터앉은 엄마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땀과 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방금 전 엄마에게 핥히어 생긴 붉은 생채기들이 물에 닿아 쓰라린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흠칫하고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당황으로 물들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남편은 다급하게 몸을 돌려 엄마를 가렸습니다. 마치 제가 봐서는 안 될 흉측한 것이라도 숨기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냄새난다. 당신 비위도 약한 사람이 와들어올라 카노. 문 닫아라 얼른.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뒤집어 쓴 오물과 피비린내가 고고하게 살아온 아내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또다시 구역질하며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배려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만류를 무시하고 욕실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여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이 뒷걸음질 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이 제 양말을 적셨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홀로 뜨거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이거 놔라. 더럽다. 남편이 기겁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편의 손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독한 락스와 소독약에 살같이 벗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가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손톱 밑에는 엄마의 변을 처리하느라 낀 때와 핏자국이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무언가 미끌거리는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세린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당신, 장갑은? 왜 장갑도 안 끼고? 제가 울먹이며 묻자 남편이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고무장갑 끼면 둔해서 안 된다. 뭐가? 장모님 살이 너무 약해서 장갑 끼고 만지면 아파하신다 아이가. 내 손이라야 살살 문지르지. 남편의 대답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자신의 손은 보호할 수 있지만 엄마의 여린 살결을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그 독한 균과 오물이 득실거리는 욕창을 남편은 기꺼이 자신의 맨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장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풍기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까 제가 보란듯이 발랐던 그 비싼 수입 핸드크림의 장미 향기였습니다. 제 손은 너무나 보드랍고 매끄러웠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크림을 바르고 남편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저는 이 손으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남편을 의심하는 문자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드러운 손이 남편의 거친 손과 닿아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됨의 차이였고 사랑의 깊이의 차이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와이라노. 울지 마라. 당신 이런 거 싫어한다 아이가. 남편은 제 눈물에 자신의 더러운 손이 닿을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니야. 싫지 않아. 내가 미친년이야. 당신을 의심했어.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엄마 때리는 줄 알았어.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았어. 그 짐승 같은 짓을 한다고 생각해서 CCTV까지 달았어. 나를 죽여줘. 제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고백을 들은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다.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 왜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 뒤집었어? 제가 가슴을 치며 소리치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난달에 기저귀 갈다가 토했잖아. 밤새 울었잖아. 그거 보니까 말 못하겠더라. 나까지 힘들다 하면 당신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식구 다 편안하니까. 남편의 그 덤덤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을 강간범으로 의심하는 아내를 원망하기는커녕 아내가 무너질까봐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그 바보 같은 사랑.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평생 갚을게.
내 남은 인생 다 바쳐서 당신한테 갚을게. 욕실 바닥은 차가웠지만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남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더러운 손을 옷에 쓱쓱 닦더니 떨고 있는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됐다. 알았으면 됐다. 영수가 고생했다, 니도. 그 투박한 위로에 저는 목이 메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조에 앉아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던 엄마가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아빠, 울지 마. 엄마는 사위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로 생각한 것일까요? 엄마의 그 손길에 남편은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듯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욕실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서로의 체온과 뒤늦게 깨달은 짠내 나는 진심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남편의 저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이 다시 보드라워질 때까지 이제는 제가 저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손에 발라진 이 가식적인 향기의 크림을 닦아내고 저도 남편과 함께 땀과 눈물의 냄새를 묻히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은 비로소 걷히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깨끗하게 씻겨 잠자리에 뉘어드리고 난 뒤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독한 방향제 냄새는 환기를 시켜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무거운 침묵과 어색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젖은 러닝 셔츠를 갈아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짠해서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로 가서 문제의 그 핸드크림을 가져왔습니다. 딸아이가 사다 준 제가 남편을 무시하며 발랐던 바로 그 장미향 크림이었습니다. 손 줘봐요. 제가 나직하게 말하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두면 낫는다. 얼른요. 나 화내기 전에. 제 짐짓 엄한 목소리에 남편은 쭈뼛거리며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남편의 손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락스 독이 올라 붉게 부어오른 피부 사이사이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엄마를 손톱 주변은 살점이 뜯겨나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 독한 소독약을 맨손으로 만지고 엄마의 굳은 변을 파내고 억세게 저항하는 엄마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크림을 듬뿍 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갈라진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아야. 남편이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손을 움찔했습니다. 상처가 깊어 순한 크림조차 쓰라렸던 것입니다. 미안해. 아프지. 내가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등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눈물과 함께 크림을 펴발랐습니다. 제 고운 손과 남편의 상처투성이 손이 겹쳐지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장갑 안 꼈어? 당신 손은 살 아니야? 당신은 안 아파? 제 타박에 남편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장모님 엉덩이 살이 욕창 때문에 종이장처럼 얇아졌다 아이가. 고무 장갑 끼고 만지면 내가 힘 조절이 안 돼서 살이 밀린다. 내 손바닥 감각으로 살살 달래가며 해야 안 아파하시지. 바보. 천치 같은 사람. 저는 남편의 가슴을 퍽 치며 울먹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 손길을 받던 남편이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네 기억나나? 우리 20년 전에 내 사업 말아먹고 길바닥 나앉았을 때 갑작스러운 과거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잘나가던 섬유공장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IMF 여파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던 그 시절을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우리 네 식구는 갈 곳이 없어 친정집 단칸방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위치는 처참했습니다. 친정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능력 없는 놈이 처가 등골 빼먹는다며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고 밥상 머리에서도 남편에게만 눈칫밥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죽을락 했다. 자존심은 상하고 니랑 애들 볼 면목은 없고 그냥 한강 다리 가서 뛰어내리는 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길이다 싶었지. 남편의 덤덤한 고백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몰래 짐 싸서 대문 밖을 나서는데 누가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는 기라.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모님이셨다. 엄마였습니다. 당시 60이 넘은 나이에도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던 엄마. 오빠들 눈치 보느라 사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늘 안절부절 못하시던 엄마였습니다. 장모님이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시더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 김서방, 기죽지 마라. 자네는 크게 될 사람이다. 나는 자네 믿는다. 남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한 돈 뭉치가 들어있더라.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팔고 파 다듬어서 모으신 쌈짓돈이었다. 다 세어봐야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나한테는 그게 3억 아니 30억보다 더 무거웠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오빠들 몰래 사위에게 쌈짓돈을 줬다는 것도 남편이 죽으려 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돈 지고 내가 그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겠다고. 나를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 장모님이었다. 남편은 핸드크림이 발라진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수가 내 손 락스에 좀 터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장모님은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때 그 마음을 꿰매주신 분이다. 똥 좀 만지는 게 대수냐? 살 좀 썩는 게 대수냐? 나는 장모님한테 목숨을 비쳤다. 남편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면서도 엄마의 냄새가 싫어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가 짐처럼 느껴져 요양병원으로 보낼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는 20년 전 받은 사랑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그 빚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자식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소파에서 내려와 남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도 모르고. 됐다. 니도 힘들어서 그런 거 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남편은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따갑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잤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같이 해요. 뭐를? 엄마 치료하는 거. 당신 혼자 하게 안 둬. 나도 배울 거야. 비위 약한 거? 고무장갑 2개 끼고 마스크 쓰고라도 할 거야.
당신 손 더 이상 망가지게 안 둘 거야.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덜 힘들겠지. 맞잡은 두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의 침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남편의 등짝에 난 손톱 자국에 제가 약을 발라주며 우리는 그렇게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입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톱을 짧게 깎고 약국에 가서 의료용 장갑과 거즈를 잔뜩 사왔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붙잡으면 제가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살을 보는 게 무서워 손을 떨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괜찮다, 잘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사위와 딸이 함께 자신을 돌봐준다는 걸 아는지 비명을 지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욕창 치료는 우리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별의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욕창이 기적처럼 아물어갈 무렵 엄마의 기력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4월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 지극정성으로 매달린 덕분에 엄마 엉덩이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욕창은 기적처럼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검붉게 썩어 들어갔던 구멍이 메워지고 분홍빛 살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보이나? 영수가 이제 다 나았다. 장모님 살이 돌아왔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엉덩이는 아물어갔지만 엄마의 생명력은 마치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듯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좋아하시던 홍시를 입에 넣어드려도 삼키지 못하고 주르륵 흘려보내기 일쑤였고 맑았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응? 김서방이 사온 거야. 제가 울먹이며 죽을 떠먹여도 엄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우리 부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불규칙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경 엄마의 방에서 크 하는 갈에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튀어올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가파르게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종 호흡이었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엄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리이소. 저 여기 침더. 김서방 왔어에. 남편의 절박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은 것일까요? 감겨있던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처럼 천천히 떠졌습니다. 탁했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저를 지나쳐 엄마를 안고 있는 남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려 남편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들. 바람 빠지는 듯한 쉰 목소리였지만 그 두 글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엄마는 사위를 김서방도 여보도 아닌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심더. 어머니 아들 여기 있어에. 남편은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꾹 누르며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고맙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쥐어짜듯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멈추고 방 안에는 빗소리와 남편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썩은 살을 도려내주던 사위의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평소 엄마가 편찮으실 때는 바쁘다, 애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제일 비싼 화환을 앞세우고 등장해 누구보다 서럽게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두고 어딜 가셨습니까? 큰오빠가 영정사진 앞에서 바닥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슬픔보다 역겨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찼지만 조문객에게 절을 하는 자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서 신발 정리를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자네 뭐하고 있나? 손님 오셨는데 술상 안 봐오고. 작은 오빠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마치 부리던 머슴을 대하듯 하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욱해서 나서려 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니는 가서 좀 쉬라. 남편은 묵묵히 소주 박스를 나르고 국밥을 퍼날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저 집 사위는 사업 망하고 처가살이 한다며 그래서 저렇게 기가 죽어 지내나 봐 하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입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무섭다며 뒤로 물러나거나 코를 막았습니다. 어우, 냄새가 좀 나네. 큰올케가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위분이시잖아요. 보통은 직계 자녀들이. 장례 지도사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몸을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씻겨드리게 해주이소. 마지막 가시는 길 제 손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도사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솜씨로 알코올 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몸을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목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엄마의 엉덩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욕창이 있던 자리, 그토록 힘들게 치료해서 이제 막 새살이 돋아나 분홍빛으로 아물어가던 그 상처 자국. 남편은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리 깨끗해지셨는데, 이리 고운 살이 올라왔는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습니까? 남편의 굵은 눈물방울이 엄마의 마른 다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억울해서 못 보냅니다. 이 살 다 낫게 할라고 우리 영숙이랑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어무이 야속합니다. 진짜 야속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려보려 발버둥 쳤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허망함과 깊은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를 막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누가 진짜 이 노인을 사랑했는지. 남편은 엄마에게 고운 수의를 입혀드리고 꽁꽁 언 엄마의 발에 버선을 신겨드렸습니다. 어머니, 따뜻하시지. 이제 아픈 거 없는 데 가서 우리 걱정 말고 편히 쉬이소. 입관식이 끝나고 빈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위가 장모 똥오줌 다 받아내고 욕창까지 치료했대. 글쎄, 염을 직접 했다더라. 아들들도 못하는 걸 사위가 했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던 오빠들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텅 빈 빈소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 속 버려. 영수가. 남편이 술 취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이 더 슬프다. 우리 엄마는 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 안 난다. 근데 장모님은 20년을 내랑 살았다. 내 밥 챙겨주고 내 옷 끼워주고 나 망했을 때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준 분이다. 나한테는 장모님이 엄마였다. 남편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 엄마. 남편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오빠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새벽, 완장도 없는 사위만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마의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구차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화로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순간 남편은 어무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남편은 뿌리치고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불 뜨겁다. 우리 어무이 뜨겁다. 천천히 해라 이놈들아.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온 엄마를 유골함에 담을 때 남편은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낡은 편지 한 장과 낡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쌈짓돈을 쥐어주며 썼던 그 비뚤배뚤한 편지였습니다. 김서방, 기죽지 마라. 내는 네 믿는다. 남편은 그 편지를 유골함 속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어무이, 이 돈으로 저승 가서 만난 거 사드시소. 그리고 이 편지, 내 평생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는데 이제 돌려드릴게.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진짜 잘 살았습니다. 화장터를 나오는 길,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하얀 유골함이 들려 있었고 제 손은 남편의 다른 쪽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친 손이 우리 엄마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었고 우리 가족을 지탱해 온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남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사위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허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목련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왔지만 우리 집 풍경은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냄새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코를 찌르던 독한 라벤더 방향제 냄새도 남편의 손에서 진동하던 매캐한 락스 냄새도 가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서 배어 나오던 비릿한 환자의 냄새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빨래 건조대에서 마르는 섬유 유연제 향기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엄마 방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땀범벅이 되어 나올 것만 같았고 새벽 2시만 되면 환청처럼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해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장모님 하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허공에 대고 아입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하고 헛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 편안한 데 가셨어. 이제 안 아파. 그러면 남편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헐떡이며 진정하곤 했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20년을 모신 장모였습니다. 남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엄마의 수발을 드는 데 맞춰져 있었기에 그 대상이 사라지자 남편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훌륭한 치료제였습니다. 남편의 손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자기 전 의식처럼 남편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던 상처들은 아물어 딱지가 떨어졌고 검게 죽어있던 손톱 밑에는 다시 분홍빛 새살이 차올랐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졌던 손가락 끝에도 다시 지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영수가 내 손 이제 안 까칠하지? 네 얼굴에 대도 안 따갑지? 응, 하나도 안 따가워. 이제 진짜 고운 손 다 됐네. 저는 남편의 손바닥에 볼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손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손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겪었던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직접 염을 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본 오빠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던 날 큰오빠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목에 힘을 주고 남편을 하대하던 큰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와 이러십니까? 남편이 놀라 맞절을 하려 했지만 큰오빠는 남편의 무릎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진짜 상주였네.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입니다. 형님도 고생하셨지. 아냐, 우리 형제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자네 보기 민망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했네. 큰오빠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과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네가 써. 엄마가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자네 사업 다시 시작하든 가게를 얻든 보태 쓰게. 우리 중에 아무도 토다는 사람 없어. 형님, 일하지 마이소. 저는 자식된 돌이 한 것뿐입니다.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큰오빠는 막무가내로 돈을 놓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액수보다 더 값진 것은 20년 동안 남편을 짓눌러왔던 무능한 사위, 얹혀 사는 놈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가시는 길까지 저를 살려주고 가시네.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과 남편이 엄마를 위해 개발했던 소화 잘 되는 죽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장모님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손맛 좋은 남편의 솜씨 덕분에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남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저는 창고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은 태우고 쓸만한 가구들은 재활용센터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장 구석에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제가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샀던 그 탁상시계형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물건을 보니 잊고 있었던 죄책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이 카메라로 남편의 나체를 훔쳐보며 오해했던 그 지옥 같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에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펑펑 운 뒤로 저는 이 카메라를 한 번도 켜지 않고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더랬습니다. 버려야지.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저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카메라 안에 들어있던 SD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제 흑역사가 담겨 있을까 싶어 데이터를 포맷하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떴습니다. 대부분 그날 밤 남편이 엄마를 치료하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전체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목록 맨 마지막에 낯선 날짜의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날짜는 장례식을 치르기 딱 일주일 전. 시간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갔던 낮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난 낮에는 녹화한 적이 없는데 아마도 오작동으로 녹화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엄마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텅 빈 방.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영수가.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저를 다정하게 부르던 그 옛날 엄마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수가, 네 이거 보고 있나?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화면 속 엄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안다. 네가 김서방 의심해서 이거 달아놓은 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숙이 착해서 그렇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 엄마는 다 안다.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근데 영수가, 김서방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내 똥 기저귀 갈면서도 한 번도 찡그린 적 없다. 내가 아파서 핥히고 욕해도 내 손 잡고 같이 울어준 사람이다. 엄마. 저는 노트북 화면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은 못해도 누가 나를 진짜로 위해주는지는 몸이 안다. 김서방은 내 구세주다.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가, 니는 복 받은 거다. 저런 신랑 없다. 나중에 엄마 죽거든. 네가 김서방 많이 아껴줘라. 만난 것도 많이 해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그래라. 그게 내 소원이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우리 딸, 우리 사위. 고맙고 사랑한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못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시는 길 끝자락에서도
못난 딸이 사위를 의심해서 마음 다칠까봐, 그리고 남편에게 평생 죄책감을 가질까봐 이렇게 확실한 면죄부를 남겨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엄마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여보. 저는 노트북을 들고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가게에서 죽을 쓰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와 그러노? 무슨 일 있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앞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엄마가 다시 한번 사위를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내 구세주다. 그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게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배달된 엄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홍시를 사들고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선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남편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1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년 전 락스 냄새가 진동하던 그 손에서는 이제 구수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의 아침은 참기름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남편은 가게 셔터를 올리고 커다란 솥에 쌀을 안칩니다. 엄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게의 효자 상품이 된 장모님표 호박죽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보, 물 좀 더 부을까? 조금만 더 붓자. 장모님은 묽게 드시는 거 좋아하셨다. 남편은 아직도 죽을 끓일 때면 장모님 입맛을 기준으로 간을 맞춥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죽을 젓고 있는 남편의 등. 저는 행주질을 하다 말고 잠시 그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 등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엄마의 손톱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딱지가 앉을 새도 없이 또다시 뜯겨나가던 고통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등은 깨끗합니다. 물론 세월의 무게 탓에 조금 굽었고 여기저기 검버섯도 피어났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깨끗한 등으로 보입니다. 가끔 남편이 옷을 갈아입을 때면 저는 등 뒤에 남은 희미한 흉터 자국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간지럽다, 치아라 하며 쑥스러워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흉터야말로 남편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낸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오전 장사가 한바탕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구석에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남편이 제 밥숟가락 위에 김치를 척하니 올려줍니다. 많이 물어. 요새 네 얼굴이 반쪽이다.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들잖아. 남편의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지문도 돌아오고 갈라진 틈도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투박하고 거친 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손을 보고 더럽다거나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다 말고 그 손을 덥석 잡고 얼굴을 비비고 싶을 만큼 이 거친 손이 사랑스럽습니다. 와 쳐다보노?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아니, 그냥 당신 참 잘생겼다 싶어서. 뭐라카노? 노망났나? 남편이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살이 기분 좋게 휘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가는 중년의 딸,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가슴에 박혀옵니다. 저분들에게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그 속에는 남모를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랑이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남편의 늦은 귀가가, 아내의 짜증 섞인 말투가, 혹은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미고 서운하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고, 등짝의 상처를 보고 폭력을 확신했으며, 바세린 한 통을 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폐륜을 상상했습니다. 제 눈에 씌워진 의심이라는 색안경은 남편의 헌신을 범죄로 둔갑시켰고 천사 같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남편이 묵묵히 빨래를 돌리던 새벽 세탁기 소리 속에 있었고 엄마의 똥 기저귀를 갈아내던 맨손 끝에 있었으며 저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삼켜낸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더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비싼 선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그 사람의 등 뒤에 있습니다. 똥 묻은 기저귀를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마음.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 내 여자가 힘들어할까봐 그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마터면 제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또 감사합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덕분이겠지요. 영수가 뭐하노? 배달 가야 된다. 남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웁니다. 알았어요, 가요. 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일어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무거운 포장용 죽박스를 들고 낑낑대고 있습니다. 이리 줘요. 같이 들어요. 됐다. 무겁다. 니는 문이나 열어라. 아유, 같이 들자니까. 저는 기어이 박스 한쪽을 맞듭니다. 남편과 제가 박스 양쪽을 잡고 가게 문을 나섭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우리는 박스를 배달 트럭에 싣고 나란히 운전석과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출발할까? 네, 출발해요, 김 기사님. 트럭이 덜컹거하며 출발합니다. 남편이 기어 변속을 하려고 손을 뻗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 거친 손 위에 제 손을 겹쳐 잡습니다. 남편이 흘깃 저를 보더니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엔진 소리보다 더 뜨겁게 전해져 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1년 전 엄마를 보내드리던 날에도 이렇게 꽃이 날렸었지요.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살아라. 내 딸, 내 사위. 참 예쁘다.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섞인 남편의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향기롭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닥쳐올 어떤 늙음도 어떤 병마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남편을 오해했던 그 CCTV 속의 장면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영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더러워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짐을 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에는 그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저도 오늘 밤 남편의 등에 파스를 붙여주며 다시 한번 말해야겠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당신은 내 영원한 영웅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더러워질 수 있는 손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헌신과 아내분의 뒤늦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